데이터를 통해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선별한다. 주간 키워드 소개. 네, 저희 첫 코너인 부동산 키워드는요, 북극성 카페에 매일 올라오는 공감 뉴스 큐레이션에서 한 주간 대표 키워드를 뽑아요. 네. 그래서 그 대표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추린 다음에 네. 그 대표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콕콕 집어드리는 코너거든요. 네네. 저희 방송 애청자라면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네, 그래도 이제 네. 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네. 네,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저희도 이제 부동산 흐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좀 네. 알고 싶어하시는지 알게 되어서 저희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바람을 안고 네. 자, 오늘의 첫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네, 저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후기에 제 목소리 칭찬 올라와서 지금 피하시는 거죠? 네, 아니 제가 들어도 위소영님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아니요. 좀 피할 좀 하고요. 자, 자랑은 여기까지만 네. 하고요. 이번 주 저희가 알려드릴 부동산 관련 키워드로는요. 네. 전세값 하락, 네. 부동산 허위 매물, 네. 아파트 분양 지연, 부동산 양극화, 신안산선, 광주 부동산 시장, 네. 연남동 상권, 네. 파주 땅값, 서울 지하철 계획, 주택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부동산 흐름을 좀 짚어주는 다양한 키워드가 많은데요. 네. 이 중에서 우선 전세가 하락부터 예비해보고 싶어요. 네, 전세값 하락 좋죠. 전세가 하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하락이 있고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대규모로 입주를 한다든가 뭐 네. 요즘에 송파구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비슷한 곳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깡통 전세 같은 우리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네. 그런 지역 경제와 또 기반 산업이 무너지면서 엎친 데 겹친 네, 격으로 울산 같은 지역. 네, 인구 이동이 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일어나는 하락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세값의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현상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뉴스 브리핑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부분은 전국적인 대세 하락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좀 지역으로 구분지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 규제나 각종 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정 또는 보합세 예. 그리고 실제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방 등이 지역 기반 산업이 좀 침체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국지적인 현상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 주요 수치나 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KB 시세나 뭐 네. 한국감정원 지표 이런 예. 것들을 보더라도 예. 수도권과 서울, 지방 이렇게 구분해서 시장 지표를 따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주택 매매 가격이 그 바로미터가 전세 가격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그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전월세 가격이 대체로 선행 지표로 작용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번에 나타난 시장의 모습은 전세값이 안정되었다는 느낌보다는 매매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 때문에 그쵸.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좀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각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네, 뭐 섣부르게 깡통주택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실제 실거래 가격이 반영돼서 시장에서 이제 확인된 수치라기보다는 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서 대세 하락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이제 휩쓸리는 경향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 흐름을 볼 때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이언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네. 또 이런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심리, 네. 저희가 뭐 매수 심리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을 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많은 변수들이 서로 복합해서 작용하고는 있지만 집값에 예. 근데 최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네, 맞아요. 실제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네. 지금 현재 시장이 변해가고 있는 부분은 부정할 네.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금리 인상도 이제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네, 올랐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큰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그런 말이 있죠. 평균 회귀 법칙이라고 네. 꼭 주기를 말하지 않아도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네. 많이 내릴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계속 오르는 건 없어요. 예, 네. 요새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딱 이런 시장인데요. 네네.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정말 할 말이 많았네요. 아, 그러네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가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 두 번째 키워드부터는 좀 가볍게 한번 키워드를 짚어주시겠어요, 네, 미수연님?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아이맨님 발품도 발품이지만 요즘에 손품만으로도 간편하게 매물뿐만 아니라 뭐 지역 정보라든가 여러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부동산 허위 매물이라는 게 하루 이틀 나왔던 것도 아닌데 이번 주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 올라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바로 얼마 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네. 부동산 정보 어플리케이션인 네이버 부동산, 네. 다방, 네. 직방 이런 것들을 놓고 소비자 만족도 분석을 했다고 해요. 아, 예, 만족도 분석. 근데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이용자들 1,2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 품질, 신뢰 수준, 매물 정보의 정확성, 상품 호감도 등의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네. 이 중에 한 35% 정도의 소비자가 네. 허위 매물 또는 미끼 매물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아.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네. 정보의 신뢰성에 있어서 어떤 개선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게다가 최근 허위 매물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안이 주목할 만한데요. 네. 허위 매물로 인한 집값 상승과 그로 인해 피해 발생 여지가 줄이기 위해서 네. 허위 매물을 규정하고 위반 시 더 강력한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까지 하겠다고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명시하고 발의를 추진하는데요. 네. 실제 허위 매물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중개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 네. 그리고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중개 대상물이 거래 완료 등으로 실제 거래가 될 수 없음을 알고도 해당 부동산물을 대상으로 한 표시 광고, 중개 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고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과장하게 되는 표시 광고, 네. 소비자가 중개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표시 광고, 네. 그 밖에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중개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이렇게 있대요. 말도 어렵네요. 교수님 고생하셨어요. 네, 이 그러게요. 법안들을 다 하나하나 읽어주시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뭐 과장된 광고나 네. 허위 내용을 네.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물건만 올려라. 그렇죠. 네. 일단 취지는 소비자 중심의 네.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네.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어떻게요?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에 앞서서 허위 매물에 대한 기준과 정의부터 정립하는 게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나 규제 등에 따라서 시장 시황이나 분위기가 급변하기 네. 때문에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허위 매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네네. 이용자 입장과 중개사 입장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허위 매물을 보는 각기 다른 현상에 대해서 균형 있는 입장과 시각으로 네. 법을 적용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거 확실히 어떤 같은 하나의 물건을 봐도 어느 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은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아이언맨님께서 뽑아주시죠. 네, 그럴까요? 저는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연남동 상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연남동이면 마포구 쪽 경의선 숲길 네, 맞아요. 연트럴파크라고 그렇죠, 연트럴파크. 불리는 핫플레이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폐철기를 활용해서 공원으로 단장하고 네. 젊은이들의 명소로 거듭난 곳인데요. 네. 이 지역은 현재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개조해서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개업하는 대수선 상가가 주택 깊숙한 곳까지 많이 자리 잡고 네.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색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고 있고요. 네네. 인기를 끈 지 이미 한 3년 정도 된 요즘 시점에서 네. 막강했던 이 연남동 상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들이 종종 들린다고 하네요.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때 저희 아이언맨이 책 출간하실 때 그 연남동에서 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제 책이 출간될 때 굉장히 책 자체가 핫했기 때문에 예. 장소도
핫했던 연남동으로 택한 거였거든요. 핫플레이스로 갔는데 예, 거기가 왜 이렇게 시들해졌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안타깝네요. 아직 대책은 시들지 않았는데 상권만 시들어가지고 실제 마포구 연남동의 다가구 주택 매입 후 개조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2015년도에 85건 그리고 2016년도에 102건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이때가 가장 핫할 시기였죠. 그리고 지난해 2017년도에 75건, 올해 상반기까지 23건으로 하향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어요. 예. 인근 망리단길이라고 하죠. 예, 망원동의 경리단길, 이렇게 패러디해서 망리단길이라고 하는데 예, 망원동의 경우에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이처럼 주택을 개조한 상권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진짜 이유는요.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서 홍대 상권의 팽창이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서 우후죽순으로 골목 상권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만의 특색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매니아층이 분산되고 일시적인 인기몰이를 한 후 이제 식어버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이제 매니아층이 그러니까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은 좀 특색 있는 걸로 많이 가게 되는데 거기가 좀 뜨게 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더 입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특색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권에 대한 좀 아쉬움이 살짝 있네요. 실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 초 연남동의 점포 증가율은 17.9%, 망원 1동은 9.8% 등으로 서울시 전체 점포 증가율 8%의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업률 역시 지난해 4.8%로 서울시 평균 폐업률 3.7%를 웃돈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지역 인기 하락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증감에 민감한 골목 상권에서 그동안 구축해온 차별적인 특징이 너무 단기간에 생성되고 소멸되는 주기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고 또 지역의 정체성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상권들이 서울 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전부 다 어려워질까요? 제가 최근에 이 연남동 상권 이쪽 근처로 실제 임장을 갔었어요. 상권 임장을 갔었는데 지금 이 연남동 상권뿐만 아니라 이 홍대 상권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홍대 상권이 워낙 커지고 핫해지다 보니까 그 팽창된 상권 중에 하나가 연남동 상권인데요. 뭐 홍대 상권이 커지다 보니까 왼쪽으로는 연남동 상권이 이제 커지고 밑으로는 이제 망원동 상권이 커지고 또 오른쪽 밑으로는 이제 합정동 상권, 뭐 당인리 발전소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당인리 발전소 인근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는 그쪽 지역을 이제 꼼꼼하게 임장을 하고 왔는데요. 그쪽 분위기 보니까 이미 지금도 많이 공사 중이고 당인리 발전소가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인근 아파트 값도 오르고 상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런가요? 네, 현재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남동이나 망원동 이쪽보다도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이 당인리 발전소 인근의 주택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서울시에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안타까운 수치가 있어요. 이 3년간 개업 대비 폐업률이 99.34%인데요. 90.34%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고 3년 안에 무조건 망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상가들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균 폐업 기간이 2003년인 점은 어떤 컨셉이든 지역의 어떤 신규 상권이 만들어졌을 때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네요. 마지막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오랜 시간 도시의 단절과 소음으로 고통을 줬던 철길이 최근 몇 년 지역을 구하는 슈퍼 히어로가 되었고 돌아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낡은 단독주택들은 이제 구하기도 힘들 만큼 귀하신 몸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홍대에 가려져서 지금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연남동 폐철길 활성화 사업은 실제 더 큰 그림에선 도시재생 사업이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진짜 의미들을 함께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 가능한 우려나 걱정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유매님의 상권에 대한 그런 바람하고 뭐 철학 그리고 또 옆에서 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네요.